세 가지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하는 소리. 요거 넘버 3인데요. 돈이 없어 죽겠다. 아우, 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이게 다 죽는 소리예요. 그죠? 두 번째, 앓는 소리.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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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하면 나중엔 아프다 소리로 들리지도 않아요. 세 번째, 욕하는 소리. 머저리 같은 놈이, 이 모질한 놈이, 이 한심한 놈이, 이 효도 모르는 놈이. 네가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거 다 뭡니까? 자식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나이가 40대 지금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이 딸 혼자 버는 돈으로 이 부모님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40대인 이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가 아파요. 딸에게 전화해. 병원 같이 가. 아버지가 은행 가야 돼. 딸에게 전화해. 은행 같이 가. 집에서도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딸이 와서 그 밥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밥 차려가지고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이 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 시작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에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는 딸이에요. 그럼 내 삶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 할까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딸이 나왔어요.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딸한테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아프다, 아프다. 네가 있어야 된다, 네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 딸은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식의 앞길 막고 자식의 청춘에 집을 내어서 이렇게 사는 부모를 저는 거머리 부모라고 불러요. 전 기꺼이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이 이 집에서 딱 나왔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요. 이게 의인들, 착한 사람들의 역기능이에요, 이게. 이 착한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가족이 다 병리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친 듯이 도망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내 부모가 죽는 소리에, 내 부모가 앓는 소리에 이렇게 내 미래를 막는 욕하는 소리 하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부모 말 잘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고지고 그대로 들어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부모들한테 하면 안 되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 같은 소리. 죽는 소리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부모 협박하는 애들 많아요. 응? 그건 진짜 최악이다. 죽어버릴 거야.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어버릴 거야. 나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야. 정말 최악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들이 쩔쩔매겠죠. 죽지만 마라. 죽지만 마라. 살아만 있어라. 그게 사람입니까? 들어주고 죽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부모들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습관돼요. 반드시 습관이 됩니다. 병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병을 하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번 죽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는 반드시 병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셔야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앓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앓는 소리 다른 거 아니에요. 없어, 조금만 도와줘. 세 번째, 욕 같은 소리 있어요. 뭐 해줬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그때 상처를 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려면 왜 낳았어요? 이런 얘기 하시죠? 니네 같이 말할 줄 알았으면 안 낳았어. 응?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가까운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부모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꺾었던 순간, 상처를 주었던 순간이 있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부모가 준 세계로만 구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스스로 성인으로 내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견디고 그리고 입을 막아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들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면 좋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성이라고. 정우성 오빠. 이 정우성은 뭐냐? 제일 첫 번째,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너 정말 멋있다. 두 번째,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이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 보란 듯이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애들이 들을 때.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두 번째, 성인이 되었구나. 어른이 되었구나. 인정해 주는 거구나.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나도 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도 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성인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우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도 부모에게 또 꼭 했으면 좋겠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손담비를 권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손잡아 주세요. 특별히 여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딸들이 부모의 손을 잡는 비율에 비해서 아들들이 부모의 손을 잡는 비율은 30%가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쑥스러워요. 쑥스럽죠. 쑥스러워. 그냥 늙은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름진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이 든 사람 손은 아무도 안 잡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손주가 기쁜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손을 잡아주니까. 이젠 우리가 그 늙은 자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꼭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께 말씀하십시오. 닮고 싶어요. 아버지 닮아 참 좋아요. 저 엄마 닮아서 너무 좋아요. 최고의 말. 최고의 찬사 아니야? 최고의 찬스. 담고 싶어. 그분의 삶을, 인품을 담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존경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B는 뭘까요? 비난보다 환대예요. 웰컴. 아버지, 어머니, 웰컴, 환대. 오실 때마다 좋아요.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늙으면 오라는 데도 없어요. 갈 곳도 없습니다. 서러울 거. 외로워지잖아. 생각해보면 어떤 형태의 자식이건 부모 마음에 흡족한 자식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식 마음대로 안 돼.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태어나봤더니 개떡 같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기억해야 될 건 독립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강한 독립의 핵심이거든요. 진짜 독립이라고 하는 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발로 걸어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독립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 독립의 세계가 구축이 된 거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800명 대상으로 해서 내 부모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89%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머. 이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는 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많이 만나고 아버지는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잠깐 만났는데 잠깐 들어온 이 사람이 우리 집에 규율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호랑이 같은 사람, 뜬금없는 사람, 그리고 억지 부리는 사람,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장 나는가 말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힘으로 보여주려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애매한, 그래서 흔히 요새 아버지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 부적절감이에요.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역할을 하면서도 내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아프시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다 고민합니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 고민 나이 든 자녀들은 다 해요. 왜냐? 친밀감이 달라요. 엄마하고는 친밀감이 있어서 엄마가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돌보지? 아버지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집의 주변인이 돼버리는 이런 어쩌면 배제된 자, 소외된 자가 돼버린 이런 양상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불청객이에요. 불. 아들이 내게 보여주는 그 불편한 눈빛. 아버지를 어머니 보듯 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 보듯 해요. 청개구리 같은 행동. 아버지가 이 길이 맞다고 하는데 꼭 반대로 가는 이런 양태를 보이니 이 아들이 원망스럽고 좀 한심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 객보다 먼 거리. 손님보다 먼 거리. 오히려 손님이 올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아들이 내가 가면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세 가지. 이 불청객의 마음이 아버지로서는 가장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런데 이 아들도 고민이 있거든요. 아들들은 더 간절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힘든 건 뭐였냐? 답정너예요. 첫 번째, 답. 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아버지에 대한 어려움. 답답한 라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조선시대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 이야기들이 마치 21세기에도 통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남자의 세계는 이거야.
이런 남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답답한 훈계가 너무 힘들다. 두 번째, 정해진 규율. 그리고 꽉 막힌 바로 그 규칙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새벽 6시에 무조건 전화해야 돼. 아침에. 이 아들이 42살이에요. 이 아버지 70대예요. 매일 전화해야 돼. 이제 다 성인이 된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규율을 갖게끔 하는 건 이상한 거죠. 세 번째, 너가 뭘 알아? 교진이 네가 뭘 알아? 교진이 네가 뭘 알아? 거기에 또 야, 네가 뭘 알아? 뭐 세상이 다 네 것 같으냐 임마? 저도 좀 있으면 50인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 할 때마다 막 또 여기까지 막 이렇게 막 올라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가도 또 보면 또 안쓰럽고. 이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이 규격이라는 것 안에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걸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또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남은 세월로 후회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이런 요소들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는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 아들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소망은 뭐였는가? 우리가 나침반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나침반. 첫 번째, 나를 성인 남자로 인정할 것. 나를 어린아이나 혹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처럼 철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아들로 얘기하지 말 것. 더군다나 내 아내 앞에서, 내 아이들 앞에서 나를 형편없는 남자로 말하지 말고 나를 괜찮은 성인 남자로 인정해 줄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평생의 투쟁의 주제예요. 두 번째, 침묵하고 기다려주기. 그 입이 뭐야? 그 입 다물라. 아버지 그 입을 조금만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너 왜 회사 그만둬? 너 왜 그 회사 다녀? 너 다른 회사 다녀? 70대 아버지가 40대 아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투표권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침묵하고 기다려달라는 아들의 호소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침반, 반대 대신 환대.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평가자가 되지 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걸 다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왜? I'm old. 아버지 저도 이제 늙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20이 넘고 3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들의 소망, 나침반은 뭡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맞게 되는데 그때 내 아버지라도 내게 와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다. 잘 이겨낼 거다. 넌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버지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크게 품는 자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의 선배잖아요. 이 사회의 선배는 내가 그 길을 왔다 싶으면 그만큼을 이겨내라 하지 마시고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의 고통과 그때의 고통은 다르니 그냥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기를 멈추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대응할 것인지도 중요하겠죠. 그 비법이 바로 박명수입니다. 박명수. 첫 번째,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분노가 올라가는 지점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끌어오르지 않도록 반응에 대한 정지, 이거를 보통 그레이 락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도 관객이 있어야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 자체가 사라지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는 이유는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상승하다라는 뜻인데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D가 붙으면 하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의 하강을 가져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타임아웃 들어보셨죠? 어떤 행동이 잠시 멈추도록 그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보통은 상대가 화가 많이 나서 분노가 쫙 올라와 그럴 땐 무반응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상황이 너무 심하다 싶을 땐 밖으로 나오셨다가 20분에서 적어도 1시간 정도 뒤에는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소리 지르면 나 나갑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물건 던지는 거 안 돼요.
조용히 말하면 듣겠습니다. 명료하게 평상시 별 문제가 없을 때 알려주셔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수리해야지. 수용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화를 낼 때는 맞아. 안 맞아도 그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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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맞아. 아, 맞아. 마음은 어떻게? 안 맞아. 마음은 안 맞아. 근데 어떻게? 그래, 그때는 우리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맞아. 맞아.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심하게 반복적으로 더군다나 뜬금없이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고장난 거예요. 뇌가 고장나고 관계가 완전히 고장난 거거든요. 이때는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문가를 좀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질 내는 사람이 상담받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10중 8구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상담 현장에 데려갈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상담을 받으러 가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상담을 받으세요. 나도 한두 번 상담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 도움이 좀 필요하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라서 네 도움이 조금 필요하대. 내 문제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주러 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설득이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분노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태웁니다. 그 화상이 1도하고 3도, 통증이 다르다 하지만 내 상처는 늘 나에겐 100이에요. 그 고통은. 그래서 잊지 마시고 내 가족이 무엇으로 사랑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고통을 덜 것인가 이것도 꼭 중요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